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대선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각 정당의 후보들은 치열한 유세전에 나섰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공략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각각 경기 성남과 제주에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고소 고발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발언을 문제 삼아 자영업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김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고소 고발전, 비전과 공약으로 승부해야 할 선거가 상대에 대한 비난과 법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유권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신축 브랜드 대단지를 누려보기. 10년 임대로 걱정 없이 살아보기.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모아보기. 파주 금촌 주거의 새로운 본보기. 파주 금촌 금호 어울림. 5월 오픈 예정. 031-957-8005. 금호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세븐나이츠 리버스 모델 비비입니다. 이번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잘 만들어졌어요. 지금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세븐나이츠 리버스 검색하시고 또 다운받아주세요. 우리 곧 게임에서 만나요. 15세 이용가.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네, 대선 13일 전입니다. 5월 2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국보를 청량산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이네요. 청량산 도립공원 박물관팀의 권지영 주무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요일을 좀 바꿔서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강릉 손자 사망 급발진 사고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제조사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재판이 나오자마자 좀 자세하게 다뤘었는데요. 네. 자, 이러자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두 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다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급발진이라는 게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네. 모든 차에서 다 발생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차종의 구분 없이 내연기관과 자동 변속기라는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도 급발진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차종의 구분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급발진은 운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차가 급가속돼서 나타나는 총체적인 현상을 급발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운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급가속이 되면서 사고로 이어지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운전을 내 의지대로 못한다, 그리고 고속으로 움직인다라고 할 때 가장 공포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라별로 조금씩 특성이 틀리고, 또 유럽 같은 데는 두 대 중에 한 대가 수동 변속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체 중에서 뭐 한 40에서 45%가 디젤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 디젤 차는 가솔린에 비해서 이 확률이
5%뿐이 안 돼요. 아, 그리고 그래요. 수동 변속기는 아예 사람이 끊고 동력을 이어주고 해주기 때문에 예. 급발진이 아예 발생을 안 해서 가장 발생하지 않는 지역은 유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우리나라 같은 자동 변속기가 100%또 가솔린 기반으로 해서 차종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국가가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미국에서도 급발진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모든 차에서 다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제가 정확한 수치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자동차 대수 대비해서 그 네. 급발진 발생 비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경유차, 휘발유차, 네. 전기차 이 비율이 어느 차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지 혹시 그거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00만 대를 넘어갔습니다. 예. 그럼 발생 건수가 이제 정부에 이 신고되는 게 1년에 약 70건에서 100건 정도가 돼요. 아, 70건에서 100건 1년에. 예, 근데 이게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요. 예. 지난 1980년 초부터 급발진이 생겨서 지금 40여 년 동안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40여 년 동안에 단 한 건도 최종 승소한 게 이긴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의심이 되는 급발진 사고가 생긴다 하더라도 신고를 안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아마 신고되는 것보다 저한테 오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제가 급발진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예. 저한테 연락 오는 게 많고 역시 이제 강릉 사건 피해자 가족이라든지 담당 변호사 저도 잘 아는 분들이에요. 다들이요. 제가 또 자문도 해주고 예. 여러 가지 해주고 각종 사건에 대해서 연락이 오고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연락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건수로 얘기를 하면은 정부에서 70건에서 100건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 10배로 보고 있거든요. 아, 10배까지나요? 예, 10배인데 10배로 보면 1000건이지 않습니까? 예, 100건이라 보면 예. 1000건인데 1000건 중에서 90%는 운전자 실수로 보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요? 국가 수도 내부적으로 한 90%는 이 운전자 실수야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은 1000건 중에 900건은 운전자 실수로 보고 100건이 진짜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100건이면은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고요. 그렇죠. 또 이게 급가속이 되면서 사람까지 사망한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령운전자 사고 워낙 급증해서 정부의 종합대책 같은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예. 네,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데 그 고령운전자 사고가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급발진이요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예. 근데 이 운전을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면피성이 필요하니까 급발진이 얘기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경찰청 소방청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주는 상태에서 사건 사고 보면은 영상부터 시스템 보면은 고령운전자 사고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급발진은 발생을 하지만은 뭐 오늘 내일 뭐 모두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나 한번 발생을 하면은 사람이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 크다는 거고 강릉 사건도 그러한 급발진 사고의 전형적인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이 네. 급발진이라고 신고하는 그 사고 그 10건 중에 9건은 운전자가 오조작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실제 이제 급발진은 추정을 하고 있죠. 10건 중에 한 건이란 건데 네. 글쎄요. 저도 뭐 운전을 뭐 몇십 년 했지만 차가 그렇게 쌩하고 나가는데 계속해서 엑셀을 그렇게 밟고 있다 실수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예. 이번 강릉 사건도 결국은 1심 패소해서 항소를 했지만은요. 예. 뭐 그 과정에서 중간에 여러 가지 있던 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뉴스에도 뭐 이슈 판단 전문가도 요번에 이 증언도 들었고 네. 또 이 EDR 사고 기록 장치의 기록 또 이 사적으로 민간에서 지금 재현 실험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릉에서.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내용 잘 알거든요. 워낙 이 자문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했는데 결국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시겠지만은 강릉 사건이 30초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급발진 30초 굉장히 긴 사건이었어요. 예. 예, 3, 4초 만에 끝나는 30초 동안 가속 페달을 100% 밟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는요 일반인들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못하죠. 당연히 뒤에도 못합니다. 게다가 손자까지 탔는데. 그러면 못합니다. 그리고 뭐 이 녹음도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안 돼 이런 것들 있죠. 그럼요. 이 녹음되는 것들이 하나의 증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패소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패소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민간 차원에서 실험하는 것도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이거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같이 해줘야 되는 사건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외면을 하고 실제로 나오는 거 올라온 거를 이거는 실제로
사례하고 좀 차이가 있고 오차가 많기 때문에 인정 못한다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안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히는 건 불가능한 구조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상태에서는 앞으로 아무리 많이 발생을 하더라도 항상 100% 폐쇄하다 보니까 수입차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내부적으로. 이 초기에는 잘하다가요. 자동차 급발진 같은 거 생기면은요. 한국 법대로 해라는 게 몸에 배웠어요. 우리나라 법이 기질이 못 나다 보니까 알아서 져주는 법이라 그래. 누워서 져주는 법. 한국 법대로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송을 하면은 길게 끌어라. 대법원까지 가면 5, 6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5, 6년 동안에 개인이 이거 대응할 수 있습니까? 아유, 힘들죠. 그래서 알아서 지쳐서 지거든요. 지쳐서 알아서 져주는.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나오는 것도 슬픈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비자가 급발진임을 밝혀야 되는 건데 그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고. 자, 그렇다면 우리 법적 기준이나 기술 검증 체계에 뭔가 문제는 없는 건 아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문제가 있죠.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소비자 단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PL법, 제조물 책임법을 지금 제조물 책임법에는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가 밝혀야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전문가가 3만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 재현 실험을 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소비자 단체에서는 자동차의 결함을 제조사가 밝히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는데 그거 수용 못 해요. 저도.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PL법 모든 제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모든 제품을 제조사가 입증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게 왜 그러냐면은 불량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는 미국을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요. 왜 이 급발진이 생기더라도 조용한가 보면은 급발진 많이 생기거든요. 그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돼 있어서 소비자 측에서 어떤 얘기를 제안을 하면은 이 제조사에서요. 소비자가 얘기하는 거를 증거도 내세워야 되고 입증할 수 있는 배려를 최대한 안 하게 되면은 판사가 재판부에서요. 결론이 안 나와도 합의를 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발진이라고 판단은 안 내려요. 대신 소비자한테 이거 니네가 제대로 배려 못하고 제대로 증거도 그렇고 좀 이런 것들은 미흡하다. 합의해라고 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판매자에게 이렇게 합의하라고 하는군요. 판매자 맞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에. 소송 과정 중에서 소비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하다는 거죠. 우리는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보상을 받기 때문에 불량품은 아니라는 얘기죠.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이 소송하는 것도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 좀 참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PL법 관련 정책 연구할 때 제가 들어가서 자문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문해 줄 때 PL법을 바꾸진 않더라도 단서 조항을 넣으라고 제가 건의해서 다들 반대를 안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80%가 영상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급발진이 생겨서 시속 100km 달리는 거 모습을 보이는데 과속 방지턱 같은 데 통과하면 차가 붕 뜨지 않습니까? 차가 붕 뜨면 운전자도 몸이 뜨거든요. 그렇죠. 근데 EDR의 기록은 운전자가 계속 100% 밟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거죠. 아니 몸이 떠서 운전자도 몸이 떠 있는 걸 아는데 다들 누가 보더라도요. 근데 EDR은 100% 누르고 있는 걸로 나오니까 EDR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단서 조항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중에서 영상 기록 장치와 EDR의 기록이 상이한 사건의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사도 같이 공동 책임을 지고 원인을 밝히는데 일조한다라는 거 넣자 그래서 틀린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EDR이 이렇게 부정확한 경우도 있고 이게 뭐 녹화 시간이 또 짧다면서요? 뭐 3, 4초라 그랬나요?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강남 사건이 논란이 많은 이유가 시간이 길고요. 입증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돼 3, 4초 만에 끝나는 거는 억울해도요. 저한테 오는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보기에도 급발진 같은데 3, 4초 만에 끝나는 거는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서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망사고까지 생긴 거 제가 아는 분도 아는 사람의 이 자동차 쪽에 있는 교수였거든요. 본인이 정년퇴임 하자마자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가족이 죽었어요. 자동차 하는 분입니다. 자동차. 아이고, 게다가. 수십 년 동안. 근데 그런 당사자도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이 아까 단서조항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반론도 안 피고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 내서 나온 거 개정안을 보면은 그 단서조항 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들
이거를 반론을 피지 못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 말씀드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멍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분명히 자, 말씀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단히만 예, 네. 자, 급발진이 이제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취해야 할 즉각적인 대처법, 예방 팁, 예,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머리가 무의식적으로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 못해요. 급발진이면. 예. 차를 무조건 세운다고 생각하셔야 돼. 차를 네. 무조건 세우면 삽니다. 근데 차가 이 급가속이 돼서 피하지 마시고요. 예. 앞에 다른 차량이나 주차된 거 있으면 뒤에다 부닥쳐서 차를 세워 아. 차를 부서지면은 보험 처리하면 되고 예. 사람이 사망하지 말아야 돼. 죽지 그렇죠. 말아야 됩니다. 예. 사상자. 그러니까 차를 무조건 세워야 되니까 기억이 나네요. 길가 같은 데 시골 예. 같은 데는 가드레일 같은 데 예. 부닥치면서 차를 속도를 줄여서 세우고 예. 또 앞에 주차돼 있으면 차를 부닥쳐서 차를 세워서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고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랑 부딪힐 때 가장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엔진룸과 트렁크룸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서 에너지 분산 구조가 가장 잘 돼 있는 구조물이 바로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자동차다.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페달 블랙박스 이거 비용 얼마 안 든다는 거 이것도 꼭 이거 설치하는 꼭 말씀. 장착하시면은 증거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같은 예. 비용이 똑같으니까요. 예. 이런 제품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페달 채널이 꼭 들어가 있는 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특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선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예슬입니다. 디지털 스테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AI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캐릭터를 창조해 선보입니다. 어디야?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다른 시대를 살아볼 수도 있고 스포츠 선수도 우주인도 되어 지구를 구할 수도 있어요. 멋지죠?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예슬아. 야, 나 급한데 송금 좀 빨리. 가짜뉴스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홍예슬 씨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저 아니에요.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 네, 6시 23분 5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나 가야 만날 수 있는 국보를 지역에서는 좀처럼 만날 기회가 없는데요. 이런 국보를 지역에서도 만날 수 있는 국보 순회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봉화군 청량산 박물관에서 국보 순회전이 펼쳐지는데요.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소 박물관팀의 권지영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국보 얘기하기 전에 우선 청량산 도립공원하고요. 그 청량산 박물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먼저 해 주시죠.
네. 청량산은 영남의 북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봉화군과 안동시에 걸쳐 있습니다. 웅장한 산세와 뛰어난 경관으로 1982년 경북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여러 가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명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870m 정도의 높이로 그리 크지 않은 산이지만 기암괴석과 여러 봉우리들이 산 앞에 흐르는 낙동강과 장가를 이루어 옛날부터는 작은 금강산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우리 박물관은 도립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국내 몇 안 되는 산을 중심으로 한 전문 박물관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유산문화를 중심으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 국립박물관으로 등록된 이후 2022년에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모습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작은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청량산 도립공원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내일부터인데요. 국보가 청량산 박물관에 온다는 소식입니다. 국보 네. 순회전인데, 자, 국보 순회전은 어떤 배경에서 열리게 된 행사인지요? 국보순회전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최하고 각 지역 소관박물관과 지역박물관이 공동 주관하는 공모형 순회 전시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중요 문화유산을 지방과 공유함으로써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와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목표로 기획되어 작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작년에도 공모 신청을 하였지만 불발되었고 올해는 공모 대상 8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돼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는 총 4개의 주제로 열리는데 우리 박물관은 국립경주박물관과 공동 주관으로 백제 명품 백제 문양전으로 전시를 개최하고 다른 박물관에서는 신라장신구 분청사기 청화백절 주제로 전시가 개최됩니다. 이게 공모 신청을 받는 거군요. 그래서 여기 선정돼야만 이거 국보 순회전이 열릴 수가 있는 거군요. 이 경쟁률이 혹시 셉니까? 이게 선정되기가 이번에 어려워요? 한 30개 기관이 신청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30개 기관 중에 8개 그 안에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자, 청량산 박물관에서는 백제 문양전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진행된다는 소식인데 경북 봉화 지역과 백제 문화는 좀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적을 것 같아요. 백제 문화 하면 아무래도 저 충청도 쪽일 것 같은데, 충청도, 서울, 경기. 쪽하고 많이 관련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박물관에서 선택한 주제는 아니고 국립박물관의 전시 기획에 따라 저희한테 주어진 주제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주제를 받고 전시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우리 박물관과 더 잘 맞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백제 문양전은 7세기 백제 사비 시대에 만들어진 장식벽돌입니다. 이 유물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소개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 타일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벽돌에 담긴 문양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했던 백제인의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청량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자신들의 성리학적 이상을 자연, 특히 산수에서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통해 본연의 성품을 지키고 덕을 실현하는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자연 속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해치지 않고 올바른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퇴계 이양을 비롯한 많은 선비들은 청량산을 이러한 이상을 실천하는 장소로 여겨 자주 찾았습니다. 이로 인해 청량산은 지방의 작은 산에 불과하지만 조선시대 유산문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백제의 부여와 조선의 봉화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자연과 조화를 이상으로 삼는 우리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 전시에서 청량산 박물관에 전시되는 대표적인 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특히 백제 산수 풍경무늬 벽돌이 전시된다고 하는데 이건 보물이라고 하는데 이 유물의 역사적 가치와 특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산수 풍경무늬 벽돌은 백제를 대표하는 유물로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널리 알려져 있는 대중적인 유물입니다. 예. 주로 왕궁이나 사찰, 고분 등을 만들 때 바닥이나 벽을 장식하기 위해 사용된 일종의 건축 타일입니다. 단순하지만 절제된 아름다움과 섬세한 표현으로 백제인의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주고 고대 미술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물입니다. 예.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했던 백제인의 자연관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교와 불교의 상징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둥글고 부드럽게 그려진 산봉우리는 신선이 산다고 여겨진 중국 전설의 산인 삼산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벽돌에 그려진 용과 봉황 역시 도교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다양한 연꽃 무늬는 불교의 오래된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산수 풍경 무늬 벽돌은 백제인들의 자연관과 종교가 미의식을 관찰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과 협업을 하셨나 보네요. 그래서 네, 공동주관입니다. 공동주관에서 두근두근 산길 모험이라는 보드게임 형식의 교구제를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자, 이 교육 프로그램 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람객들에게는 어떤 경험을 제공하나요? 네, 두근두근 산길 모험은 국보순회전의 주제인 백제문양전과 청량산 박물관을 연결하기 위해 고심에서 만든 교구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루마블 게임 형식의 그 보드 게임입니다. 네. 이는 기본적으로 전시 내용을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어린이와 학생들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게임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두 명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 백제 승려와 조선 선비 중 하나를 선택해 주사위를 던져 전진하면서 먼저 도착한에 이르면 승리하는 형식입니다. 미션 카드와 준비물 카드가 마련되어 있어 도착과 더불어 미션 수행과 준비물 카드 획득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완전히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여기 준비물 카드에는 백제 승려의 준비물인 백제 금동 대학로, 왕응사 사리기, 법구경, 남학신이 있고 조선 선비의 준비물은 주세붕의 문집인 무릉잡고, 벼루와 붓, 나침반의 일종인 패철, 선추, 삿갓 등이 있습니다. 이 준비물 카드에는 실제 유물 사진과 설명이 병행되어 유물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런 두근두근 산길 모험 외에 전시실 내에는 문양전을 이용한 벽돌 디자인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이나 체험을 통해 전시 내용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관심을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뭐 재미도 있고 교육적으로도 좋고 아주 좋은 교구제를 이렇게 또 개발을 하셨고요. 네. 자, 지난해 국보 순회전을 개최한 박물관들은 관람객이 또 크게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네. 청량산 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 박물관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물관이 도시 중심에 위치하지 않고 산에 있다 보니 기존에는 등산객의 방문 비중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이번 국보순회전처럼 화제성이 높은 행사가 열릴 경우 등산객뿐만 아니라 봉화 군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방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관람객의 수도 증가하고 청량산을 방문하는 전체 인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의 원래 기획 의도처럼 지역과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 입장에서도 국립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전시와 교육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며 전시 기획과 운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과 교류를 통해 박물관의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며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전시 일정과 관람 시간을 포함해서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이번 백제 명품 백제 문양전을 주제로 한 국보순회전은 내일 5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청량산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주말에도 박물관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백제인이 남긴 이야기야 문양 속에 담긴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국보순회전 종료 후 박물관 대학과 봉화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청량산 박물관 특별기획전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5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 두어 달 남짓 하네요. 네, 청량산 박물관에서 있는 국보순회전 많이들 가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소 박물관팀의 권지영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대선이 이제 13일 앞입니다. 네. 재외국민 투표는 시작됐고 사전 투표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이죠. 양일간 열리게 되고 이제 벌써 13일 앞인데 현재 판세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여론조사 추이들만 쭉 보면요, 전체적으로 1강 이라고 볼 수 있죠. 1강, 1중, 1중, 1약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굳히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세론이 어느 정도 형성된 걸로 보여지고요. 김문수 후보는 일단 정체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수라면 단일화인데 단일화 변수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져서 지금의 판세가 선거 때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빅텐트가 사실은 양쪽에서 빅텐트를 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 쪽의 빅텐트가 도리어 쳐지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 대세론이 꺾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 다만 아까도 말씀했지만 막판의 변수라면 단일화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단일화 변수가 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까지 여론조사 보니까 단일화해도 그렇게 승산이 있어 보이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를 해서 선술적으로 세 명의 후보의 지지율을 놓고 봐서 김문수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다 합친 만큼도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하면 그런 여론조사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를 놓고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두 사람의 경쟁,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을 사람의 경쟁 보면 저 세 사람이 같이 나왔을 때 경쟁했을 때보다 지지율이 떨어져요. 산술적으로 합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후보 지금 지지자들이 만약에 단일화했을 때 그 표가 모두 김문수 후보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맞아요.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일 텐데 이런 분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주기는 쉽지 않은 어렵죠. 그런 상황이어서 단일화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몰라요. 전날까지도 모르는 거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유세할 때 방탄 유리막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정치 쇼라고 이제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방탄 유리막, 방탄 조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다 떠나서요. 안전 문제잖아요. 이게 무슨 이걸 정쟁의 도구로 삼는 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안전 관련해서는요. 지나치리만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후보가 되든 상관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그 안전이나 경호 문제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아니다, 이런 문제하고 다른 문제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테러가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안전이나 경호는 안 합니까? 그리고 저는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것도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당일은 총 맞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마치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적용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또 그렇게 그런 되네요.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건 안전 문제잖아요. 경호 문제는요. 지나치리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미 부산에서 한번 그런 생명에 정말 위협을 느낄 정도의 테러를 당했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지금 이제 테러 관련해서 여러 제보들도 들어오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를 해야겠다고 하는 글을 제가 조사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사, 중앙당사 근처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체포가 되기도 했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방탄유리하니까 문제다. 이걸 왜 그렇게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책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만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모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에 지나치리만큼 신경 써야 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방탄유리를 하고 방탄복을 입는 거를 그렇게 정쟁화해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는지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커피값 120원 공방, 지난 토론회에서도 한층 아주 뜨거웠는데 이 공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자영업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또 맛 고발 전에 또 시작이 되네요. 역시 선거는 선거인가 본데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게 이거 허위 사실이다. 민주화 보상금을 받아놓고서 받지 않았다고 한 게 이걸로 고발을 했고 한 건 더 고발했네요. 보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 김문수 후보가 불법 후원금을 중견기업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양당이 이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고소 고발전이 이제 슬슬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양당이 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자기들한테 불리한 조서이면 무조건 고발하거든요. 고소 고발하고 보거든요, 일단. 그리고 나서 나중에 취하를 하든 아니면 계속 하든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것 자체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물론 이게 이제 왜 그런 고소 고발을 많이 하냐면 그냥 대응을 안 하면 사실화 돼 버려요. 근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예를 들면 다른 당에서 얘기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고발을 안 하게 되면 국민들은 그게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런 이제 고발전이 계속 되는 거 물론 정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얘기한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지만 가능한 한 이렇게 고발로 가서 맞고소하고 이렇게 가는 건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질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이제 그 팩트 중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고소 고발도 중요하지만 팩트를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120원, 원가 120원 문제도 이재명 후보는 이제 원두 가격, 당시에 2019년에 당시 가격이 213원이었대요, 원두가. 10g에. 123원. 123원, 123원이죠. 근데 120원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건 사실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다만 그걸 가지고서 자영업자 전체를 비난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계곡 정비 사업을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그때 한 발언인데 계곡 정비 사업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계곡에서 나와서 다른 장소에 이제 사업자가 운영하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비유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백숙이나 이런 걸 파는 분들은 5만 원 들여서 8만 원 받아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원가가 120원 정도 되는 거 8,000원, 만 원 받는 분도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 그 계곡 정비 사업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장소로 모시겠다는 말로 한 얘기를 마치 지금의 자영업자들 그리고 지금의 원두 가격이 120원이 나오겠다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법적 조치를 안 하게 되면 국민들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비난했나?
이런 비난이 생길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 이거 커피값 120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고발을 한 김문수 후보 뭐 이런 발언들에 대한 이 고발 내용도 그렇고 뭐 그렇게 큰 문제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선거 끝나고 승자는 승자는 이 패자에 대해서 이 고발한 거 취하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 아니라면은 뭐 패자는 뭐 취하 안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그거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4차장 검사 자 이 두 명의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어제 아주 큰 뉴스였는데 자 이 두 검사가 누구냐 바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그 연루 의혹을 수사했었던 그거를 이제 무마했었던 그 주인공들이고 이 사건을 도이치 사건을 지금 고검에서 다시 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검사들이 왜 이렇게 사표를 냈어요? 사의 표명을 했을까? 어떤 이유일까? 뭐 징계 때문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징계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면 사실은 주가 조작 문제나 아니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명품백 수수 의혹은 사실 영상이 다 존재하고 있고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판단이었고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전주로 활동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빼고 나머지 관련자들 모두 다 처벌받았습니다. 심지어 전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비슷한 역할을 했던 돈을 댔던 사람 중에 손해를 본 사람도 방조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받았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처벌 안 받은 사람이 김건희 여사고 김건희 여사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황제 조사를 받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 별관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해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의를 표한 사람들인데 이 두 명이죠. 이 두 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감찰하고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미리 사표를 던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건 뭐 합리적 의심입니다. 뭐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다만 정황과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연유에서 사표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만약 징계를 받고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연금도 뭐 반으로 깎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파면 같은 거 당하면. 그리고 이제 변호사 개업도 일정 부분 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걸 좀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 받기 전에 내 발로 내가 하겠다. 징계를 피하기 위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나저나 오늘 또 국민들 억장 무너지는 소식이 있었는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바깥 나들이를 했네요. 저는 좀 바깥 나들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왜 그 보리밥 먹으러 갔던 그게 이제 또 포착이 됐었고 개와 함께 그 강변 산책하는 그 모습도 찍혔었죠. 그것도 있었고 이번에는 또 영화 관람을 했다는데 글쎄요. 영화 관람까지 하러 나올 그런 상황일까요 지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되죠.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나와서 저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렇게 하는 게 본인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외부에 자꾸 노출이 되고 공개 행보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공개 행보를 하게 되면 국민들은 다시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것도 이루어진 거가 다시 상기가 되고 그럼요. 두 번째는 심판 선거다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나와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행보를 하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 후보한테 불리할 텐데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좀 저는 이해도 안 되고요. 선거 공학적으로도 그런 모습이 절대 도움이 안 되다고 하는 부분들을 인지를 못한 건지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이 선거를 망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 여러 가지가 들어요. 근데 아무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외부의 공개적인 일정을 이 대선 기간 동안 행하는 것은 그건 본인한테도 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김민수 후보한테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선거 프레임 자체가 내란 세력 대 민주 세력의 대결, 심판 선거 이런 의미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좀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좀 자제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선거 전까지만이라도. 예. 그렇죠. 해야 될 것 같고. 자, 짧게 마지막 질문. 자, 검찰이 통일교 측이 건진 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는 이 고가 선물 중에 일부의 행방을 포착했다는데요. 네. 자, 이 샤넬 가방이 어디로 갔는지 그 정황을 파악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샤넬 왜 그게 정확히 파악이 되냐면요. 예? 샤넬 같은 경우에는 구매 이력이 다 기록에 남는다는 거예요. 예. 누가 사갔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2번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성배 씨라는 사람이 전성배가 아니죠. 그 통일교 본부장인 사람이 구입을 해서 전성배 씨한테 넘겼고 그것을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제 측근이라고 하는 비서관인가? 네. 이분이 비서 역할 하시는 분이 샤넬 매장에 와서 이걸 한번 바꾸고 100만 원인가 더 주고 아마 더 큰 거나 더 뭐 고가로 바꿨겠죠?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었다가 대통령실 그렇죠. 그 행정관으로 일했었던 바로 그분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와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씩 얹어주고 뭐 200만 원 얹어주고 그래서 맞아요. 2번 바꿨다고. 네, 예. 근데 이거는 그럼 명백하게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 전성배 씨의 진술이 더 웃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성배 씨한테. 다시 불러가지고 경찰이. 아니, 이거 넘어간 거 맞지 않냐. 지금 1억이 이렇게 나왔다. 했더니, 바꾼 뒤에 다시 받았다. 이렇게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그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막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상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참 황당한 일이고 이건 정말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는요. 검찰을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잖아요. 특검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